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치 시계가 아주 급작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야당 야권에서도 대선 출마 윤석열, 최재형에 이어서 제야 원로시죠. 장기표 선생이 대선 출마하셨는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평생 이렇게 민주화 운동으로 투쟁하시고 많이 고생도 하셨는데 이제 대선 출마를 하시네요. 어떻게 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셨습니까? 제가 사실 민주화 운동도 오래 했지만 오래 하셨죠. 저는 사실 정보 문명 시대, 정보 문명 요즘 지식 정보 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식 정보 사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이 국정 운영을 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방면에 대해서 제가 가히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1996년도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30몇 년 전이죠. 그렇죠. 30한 5년 전입니다. 25년 전. 25년 전. 25년 전에 제가 이 신문명 정책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신문명 시대, 즉 이 새로운 문명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걸 제가 전공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또 정치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됐다. 또 심지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됐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총체적 양식, 즉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인 토대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걸 갖추고 있지 못해요. 시대를 못 따라간다 이런 못 따라가죠. 말은 그러니까 지식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그러지만 저는 이것을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깊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내가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즉 이 신문명 시대, 정보 문명 시대를 맞이해서 진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 방안을 제가 정립해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집권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일생의 그 노력과 그 역사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짓궂은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여론 지지율이라는 게 대통령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보면은 윤석열 쭉쭉 나오는데 선생님 가능성이 이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모한 도전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출마를 한다 하면요, 사람들은 장기 표시 그 양반 왜 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2004년도부터 한 20년 동안 일체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하도 잘못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시 또 본격적으로 작년이죠. 작년 말하면 미래통합당 만들 때 저도 그 한 부분으로서 참여해서 김해 선거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잊혀진 사람입니다. 또 저도 또 나이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무모한 도전이라고 무모한 도전 정도가 아니죠. 만용에 가까운 그런 걸로 인식되는데 막상 제가요 출마를 해가지고 이제 대중에게 말할 기회가 생기면 저는 인식이 확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좀 이따가 주택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해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해법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야, 저 양반이야말로 진짜 주택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그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약에 제시하면
말씀 나온 김에 주택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25번, 네. 25번의 정책을 내놓았는데 실패했죠? 네. 다 실패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반성을 한다고 왜 지난번에 4.7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의 정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수요 억제책입니다. 네. 수요 억제책이고 분양가 통제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민간 부문의 건설 공급을 자유롭게 해주면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네. 되도록이면 공공 부문에서는 공급을 하지만 말하자면 사기업들이 네. 이 아파트 많이 짓는 걸 굉장히 억제해 왔어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 맨날 하는 소리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만들겠다. 뭘 가지고 세금 폭탄을 때려가지고 이 두 가지 정책 가지고 했는데 이게 망해버렸거든요. 예? 뭐 선거에서도 망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송영길 대표도 나와가지고 뭐 이거 바꾼다 했었는데 종부세 상한을 뭐 9%에서 12억으로 올린다 했다가 또 뭐 2%로 올린다 하고 또 얻어맞고 네. 또 이번에 후보들 아니습니까? 네. 후보들 전부 다 이제 공급 위주입니다. 네. 더 많이 짓도록 하겠다. 아파트 더 많이 재건축도 허락하고 또 재개발도 허락하고 또 역세권 개발해서 아파트 많이 공급하겠다 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의 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주택을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했죠. 네. 선생님의 해법은 그러니까 뭡니까? 뭐냐? 이거 전부 다 틀린 해법입니다. 네. 왜 틀린 해법이냐? 서울에다가요 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을 하면 네.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요 서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온갖 말하면 도시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또 도시 범죄 문제, 네. 심지어는요 수도물 같은 것도 일정한 인구가 먹을 수 있도록 수도관에다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이게? 또 주차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으로요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밀려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밀려드느냐?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당사자, 대학생들 교육과 먹고 사는 문제, 일거리 문제 때문에 수도권으로 지방에서 계속 밀려들거든요. 그렇죠. 예? 요거 확인해. 이게 밀려드는 한은 수도권에, 말하면 서울에, 수도권에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주택 문제가 해결도 되지도 않으면서 도시 문제, 말하면 교통 문제, 환경 그런 문제. 거만 악화된다. 악화된다 이겁니다. 즉,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서울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뭐 폐교는 말할 게 없고 네. 이건 옛날 얘기고 네. 전국에 243개의 기초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 기초단체 그러니까 일개 군이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동에 반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일개 동에. 네. 결국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현상, 즉 전부 다 교육과 일거리, 먹고 살 것 때문에 지방에서 자꾸만 사람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그대로 두고는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거 국가 균형 발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인구가 과밀해서 살 수가 없게 되고, 지방은 지방에요 아파트 값이 지금 완전히 지금요 네. 엄청나게 폭락해 있습니다. 그 미분양 사태가 미분양 사태도 많고 죽을 지경입니다. 네. 제가 김해에서 좀 살았지 않습니까? 네. 김해에서는요 아파트 한 32평짜리도요 2억 원이면 됩니다. 2억 원. 그렇게 그래도 차이 팔 나요? 수가 없어요. 와.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뭐냐? 의식은 해결 좋은데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에 있는 초, 중, 고, 대학까지 네. 시설을 최첨단으로 해줍니다. 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교사나 교수에게는
지방 근무 수당을 연봉의 한 20% 이상 더 줍니다. 아, 지방 가면 돈 많이 받게. 그럼 받게요. 또 주고 또 지방에는 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은 당연히 무효고 무효 졸업하고 나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취업케 하고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이 전부 다 서울대학 아닙니까? 대학생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대학이 와 있습니까? 이리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 이런 정도는 고대나 연대하고 맞먹었습니다. 그렇죠. 명문대 출신이죠. 그런데 지금은 요즘은요, 지방대학은요, 안 갈라 그럽니다. 이래되면, 그래서 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서울에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히 특혜를 좀 줘야 됩니다. 특혜를. 그래서 교육 때문에는 오히려 지방으로 가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즘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청년들. 지방대학 나오면 취업이 잘 되도록. 그 다음에 요것과 결합. 명문대를 지방으로 아예 보내버리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유거든요. 명문대학을. 근데 그것보다는 명문대학 몇 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또 명문대학이 안 돼버리죠. 그게 명문대학 반발이 심하죠.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서울대학을 지방대학을 전부 다 서울대학으로 만든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말하자면 지원을 해가지고 올 필요가 없도록. 왜냐면 여기 결합돼야 돼요. 그다음에 기업이 문제입니다. 이 결국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밀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 일자리가 지방에 많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방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라는 건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업한테는요 법인세를요 50% 이상 감면하는 거예요. 법인세를. 그러면 좋은 회사들이 지방에 가려고 그러겠네요. 그럼요. 법인세 50% 크죠. 50%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난 돈이죠. 왜냐면 지금 현재 법인세가 25%면은 12.5%만 한다 이거예요. 어휴, 매출에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럼 수익에 엄청난 차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방에다가 기업을 신설하거나 또는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국유지나 또는 공유지 혜택을 주는 거죠. 도유지나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걸 무상으로 한 20년 이상 임대해 주겠다. 무상으로. 그럼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 그래 합니다. 요즘 각 주에서요. 그래 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SK 막 모셔가려고 땅 줄 테니까 법인세 면제해 줄 테니까 오시라고 난리예요. 그 인프라까지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 우리도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그래서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때 내가 이걸 많이 주장했어요. 수도 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수도 이전하는데 비용이 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치면 한 6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요 수도를 옮기는 데 쓸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 그다음에 기업을 많이 육성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수도권 주택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의 공동화도 막고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죠. 이런 정책이 제 말씀 들어보니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이래야 이게 장기적으로 되지.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요 51%가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화가 되고 저 공기 맑고 물 좋은데 거기는 공동화 만약 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 말했는데 실제로는 균형 발전 정책이 별로 아니에요. 왜?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지금 세종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아파트 지금 투기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동산 엄청 올랐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주택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말 남기면 더 할게요. 청년 실업 문제. 이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럼요. 청년 대학 졸업생을 둔 부모들요 얼마나 가슴 아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야, 니 어디 참 취직 금방 왜? 근본적으로요 청년들이 취직할 곳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을 고용하는, 즉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을 해야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고용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만 하는 거야, 공무원. 그러니까요. 예. 전부 다 무슨 과를 나왔든지 이러면요 청년들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합니다. 예. 왜?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 현장에 가서 활용을 해야 그 지식과 기술이 계속 개발되지, 활용 안 하고 말이죠. 계속 골방에서 고민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고. 예,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이 또 보통 어렵습니까? 네. 공무원 다 되면 청년들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190대 1 이렇습니다. 190대 1. 다 되지 않습니다. 그 공시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공무원 시험 치는 족속. 그런 말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그동안에 청년 실업 해법 얼마나 많이 내놨습니까? 청년 실업 해소법도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청년들을 고용하면은 인센티브. 그 선생님의 청년 실업 해법은 뭐냐? 그 주된 게 뭐냐면요. 대기업이 네. 청년들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가요? 인센티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돼요. 기업에다가 네. 오래된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래된 근무 연한이 한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20년 이상 된 사람 연봉이 보통 대기업이기 때문에 1억이 넘거든요. 네. 이 사람 한 사람 내보내면요 청년들을요 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걸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보냅니다. 못 내보내. 노동조합 때문에. 네. 민주노총 때문에. 그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강력하게 민주노총 해산시키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그건 해산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결에 자유가 있으니까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의 이러한 부당한 압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법률적으로요. 우리나라에는 이렇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해고를 할 수 있는데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해고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긴박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를 못 합니다. 네. 왜 못 하느냐? 노동조합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손본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법대로 제재를 가해야죠. 법대로. 만약에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해고를 하는데 그 반대 투쟁을 하면요 엄벌에 처해야죠. 기업한테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네. 그래야 기업이 해고를 해야 신규 채용을 할 수 있죠. 나는 이런 거. 참 미국 같은 나라는 그 해고가 굉장히 그냥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말할게요. 일하다가 뭐 잘못되다. You fire. 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해요.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요. 네. 제네럴 모터스가 1987년도에 네. GM 있잖아요. 제네럴 모터스. 네. 종업원이 7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5년 사이에요. 종업원을 3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때 한창 막 자동화 붐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요, 파업하면 제대로 안 했습니다. 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든. 계속 자동화가 되는데, 제네럴 모터스 그래도 어려워졌잖아요, 결국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해고를 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그걸 보호해줘야 될 책무는 국가에 있는 겁니다.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종업원이 10,000명인데 3,000명은 해고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사니까. 그래 회사가 살지요. 네.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해뿌는데 그래가 망한 게 지금 많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상용차라든지 전부 다 대우자동차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해고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다 망하면 종업원 전부가 다가 거의 실업자 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다음 문제는 뭐냐? 해고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책임은 국가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민노총의 그런 거, 자, 이제 우파 정권에서도 헐레다가 못한 게 민노총이 워낙에 워낙 그런데 그 법대로 해야죠. 이 정권 법대로도 못해요, 쟤들은. 아니 저는요. 쟤들은 그래서 법대로 안 된다니까, 저만이 할 수 쟤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려 그러면요. 논리적으로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논리 얼마나 해도 저거 저것도 깡패집단 같은 거. 아니 안 돼요, 저긴 아니 그걸 잡아버려야 돼. 아주 그냥 내가 싹 더 그냥 다. 길게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지. 민주노총 때문에요. 이 나라 경제가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래 정치도 그래요. 아니, 정치도 자기들이. 민주노총이 지금요 최고의 권력기관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정부기관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요즘요 중장비 쓰는 건설 현장 있잖아요. 네. 크레인이나 이런 거 쓰는 데는 민주노총이 막 밀고 들어갈락해요. 그러니까요. 또 한국노총도 밀고 들어갈락해요. 저끼리 막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네. 그걸요 공권력이요 간섭을 못합니다.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요. 이 국가입니까 이게? 그런 거를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표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성 면에서 좀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